자, 267페이지입니다. 오늘 신축. 이 중에는 요것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축에 대한 세금이 제일 크죠. 우리가 매매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큰 부동산을 사고 팔면 크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그만 1억짜리 빌라를 경매로 사서 파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렇게 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는 최소 세금 단위가 억입니다. 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사업, 뭐 중개업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조금씩 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서로 뜻맞는 분들끼리 뭐 너 한 얼마 내놔, 나 얼마 내놔, 너 5억 내놔, 나도 5억 내놓고 은행에서 한 10억 빌리고 해서 20억 가지고 땅 사서 집 지어서 분양하면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한 5억씩은 벌 수 있어. 뭐 이런 그림들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명이 해서 10명이 다 이익 보는 건 아니고 중간에 병 얻어서 알아놓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집 짓다가. 특히 우리 일반인들은 안 했던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병이 납니다. 짜증나죠. 집 짓다 보면은 옆집 사람 와서 들어눕지. 그 사람 뭐 법적으로 아무런 뭐가 아닌데도 그 사람 들어놓으면 공사 못합니다. 옆에서 뭐 시끄럽다고 또 민원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이 무신경해야 돼. 이 신경이 예민한 분은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 돈 몇 번 번다고 하다가 병난 나니까 약값으로 다 나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는 분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예전보다 메리트가 많이 줄었어요. 자, 우리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먼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뭐를 부여하냐면 우선 이 사람이 업태가 뭐냐 또 종목은 뭐냐 요거부터 만들어 붙입니다. 요런 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는 즉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건설업이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한 종목으로 신축 판매업이냐 임대업이냐 신축 판매도 주택 신축 판매냐 면세주택이냐 아니면 상가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 하나는 코드죠. 코드. 이게 무슨 코드? 소득표준율 코드라고 하는 것을 부여합니다. 6자리. 그럼 여러분들 책에서 먼저 시간에도 봤지만 이 코드가 부여되는 이유가 뭐다? 경비율이다. 이 코드를 부여해서 경비율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경비율이라는 거는 소득세법의 기본 논리로 볼 때는 없어도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계산 방식이 뭐예요? 원칙이 장부입니다. 그 장부하는데 저 코드, 저 경비율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성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0일에 적어 놓으면 산 것만 다 합치면 매입, 판 것만 다 합치면 매출 이러잖아요. 매출에서 매입 빼면 비용 아니에요. 소득 아니에요. 중간에 뭐 임대료 나온 것도 주유경비로 떨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부로 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이 그대로 마이너스 써가지고 요게 소득이 돼요. 즉 경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장부를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하질 않거든요. 이거를 다 한다면 굳이 이런 거를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장부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 이거 모르거든요. 특히 수입은 신고해서 아는데 요거는 모른다고. 얼마가 깨졌는지. 그래서 그걸 추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장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추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아니라 매출은 잡혀 있으니까 수입 빼기 요 비용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매출의 경비율을 곱한 거를 비용으로 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비율이 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소득이 왔다 갔다 세금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경비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이 정해지는데 두 가지가 있죠.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위에 일반 장사하시는 분도. 이게 좋죠. 우선 장부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귀찮아요. 귀찮아. 사업하기도 바쁜데. 두 번째, 돈이 들어. 세무대리인한테 가야 하잖아요. 월 기장료 내야 되고, 뭐 신고서 하라고, 신고 날라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복잡한 서식 모르니까 신고서라도 하나 써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돈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들고 귀찮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도 줄이면 괜찮아. 귀찮고 돈이 많이 세무사한테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오는 그 세금이 그 이상 줄었더라 하면 해볼만해. 근데 우리나라의 그 거래 현황은요, 특히 부동산 현장은 증빙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가짜가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장부를 낼 때의 가장 큰 납세자의 약점이 뭐냐면 증빙 서류에 의거해서 장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얼마, 이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신축업자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내가 분양을 뭐 15억 했는데 요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장부를 해야 되는 사업자라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와서 영수증을 찾아보니 뭐 집 지은 것들이 보통 내가 5억이 깨졌는데 뭐 영수증 있는 건 한 2억 있고 나머지는 통장에서 나간 거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집짓기에서 이 통장 개설해서 이걸로만 거래했습니다 하고 가져오세요. 통장에서 돈 나갔는 거 맞아. 그분 거짓말 안 하는 거 맞아. 그러면 그 통장에서 나간 돈이 누구한테 갔냐? 이거 모르잖아. 통장에서 인출된 것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무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금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그럼 A한테 매출이 생기면 A한테도 세금을 때려야 되고요. B가 노출이 됨으로써 B한테도 세금을 때려야 돼. 또 B하고 C하고 거래를 해. 이렇게 세금은 이 거래한 사람 각각 과세가 다 돼야 돼요.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난 대로,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난 대로. 그런데 통장만 딸랑 가져오는 분은 자기한테서 빠져나간 것만 나타나지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 자, 통장에서 돈 나간 건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B라는 사람이, B라는 업자가 이익을 낸 거예요. 그 돈을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이익 낸 거거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B라는 사람의 세금을 때려야 돼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 가봤더니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서 1억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주었는데 공사를 잘 못해서 1억 5천이 또 깨졌더라.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과세를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도 5천 손해봤어. 그러면 이 사람도 세금 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C한테 가서 네가 1억 5천의 이익을 봤으니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 즉 대한민국의 조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한 조세는 대한민국에서 돌고 돌으면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건 돌고 돌면 누군가 내게 돼 있어.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다운계약서 써서 혜택 본 사람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세금 더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하면 세금은 무조건 채워서 국고에 들어가요. 다만 억울하게 내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죠. 여기 탈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대한 조세는 솔직히 좀 한 사람이 탈세를 해도 그 다른 거래 상대방에서 과세에서 국고에 채울 수 있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세청에 국제조세국이라고 따로 있어요. 국제조사국이라고. 그래서 해외에다가 법인이 지점 설립해놓고 자금을 뺐다든지 아니면 개인도
상해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 투자하고서 이익을 났는데 보고를 안 하고 살짝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돈이 빠져나가서 투자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걸리면 좋은데 걸리면 피바답니다.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잘못했다. 정상적으로 국내 국세청에서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내에서 돌아다니면 솔직히 이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 안 내면 이 사람 거두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입니다. 예전에는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할 때 수선비 같은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말고. 그럼 수선비를 동네 업자한테 내가 보일러를 하나 설치를 했다. 근데 이게 300만 원짜리다. 근데 좀 더 공제를 받으려니까 200 정도 업에서 500으로 쓰자. 그래서 500만 원짜리로 간이기산서 붙여서 신고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안 따지고 세무서는 공제해 줍니다. 그 대신 500만 원짜리 끄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 관내로 그거를 보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보일러 팔은 사람 세금 때려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그 보일러 업자가 내면 돼요. 근데 가서 봤더니 폐업을 이미 했더라. 그러면 이건 가짜구나. 어떻게 폐업한 사람한테 영수증 받았냐. 근데 실제 물어보면 억울하지. 아니, 내가 저 사람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사업자는 폐업했어도 보일러 설치 잘 하는데, 동네에서. 그 불러서 보일러 공사하고 옛날 간이기산서 난 받았고 실제로 난 돈 줬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폐업자라고 해가지고 내 경비 500을 공제 안 받으면 난 억울하다. 그럼 그렇게 입증하시면 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그래서 제발 계좌로 쏴줘야 돼요. 현찰로 주고 영수증 받았다 하면은 둘이 짰다 그래. 그러니까 통장으로 쏴줬다. 그러면 그거 갚해서 봐라, 나 보일러 수리하고 이 사람한테 돈 요 날짜 주고 난 이렇게 받은 거다. 저 사람 폐업자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또 닦고가 돼. 이쪽에서 그거 붙여가지고. 양도세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 공사하고 돈 지급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 폐업한 사람한테 다시 세금 때려. 하고 그쪽 보일러 업자 세무서로 가요. 그래서 폐업했어도 당신은 폐업 아닌 이후에도 이런 장사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 내 하고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고지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 사업자가 됐던 비사업자가 돼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라도 철저히 사전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더라도 계좌에 쌓아놓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백지 영수증이라도 사인을 받아놓고 영수증 받을 때에는 반드시 들어갈 요소가 성명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가 빠지면 안 돼요. 주민번호만 들어가면 국세청 컴퓨터에서 다 떠요. 그래서 주민번호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돈을 지급했으면 비사업자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끼리 거래하는데 폐업자하고 거래했다. 그럼 그거 인정 못 받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가 양도세 필요경비까지 지금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추계와 장부 중에서 이런 주택 신축 판매처럼 덩치가 좀 큰 거는 이걸 해서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질 사람들은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 추계를 한다?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초 사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에 아무리 뭐라고 명시를 해도 법에서 명시한 게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2억, 10억 얼마 같으면 장부해야 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최초 사업자는 무조건 추계예요. 업종 불구하고. 건설업이든 도매든 소매든 무조건 추계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추계로 하면은 신축 판매 땅 사서 집 접니다. 특히 이 땅을 빌라업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사가지고 바로 집을 짓는 분들 같으면 땅값이 돈 주고 샀으니까 시세대로 이게 꽤 나가요. 그래 원가가 반영이 돼. 근데 어떤 분이 문제냐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든지 증여받았다든지
이런 땅만 받진 않지. 옛날 9억을 받겠죠. 서울 시내가 하루만 눈 뜨고 나면은 갑자기 전철역 생기고, 갑자기 옆에 뭐 생기고, 이런 시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 여기 한 뭐 100평 정도 되는 땅에 단독주택 뭐 한 50평짜리 하나 물려받았어요. 9억. 돈도 안 돼, 이거. 그런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옆에 뭐 환승역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 땅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동네 업자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팔으라고. 뭘 하고? 이거 부시고 여기다 연립, 신축, 원룸, 다세대, 도생. 도생 짓는다고 하면 요새 나라에서 돈도 주는 판인데.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면은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만큼 서울이나 경기, 요즘은 뭐 경기도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수입 맡기시는 그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평택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안성, 뭐 경기도권에도 많이 이런 거. 그 여기다 이런 거 지으시면 분양됩니까? 그러면 더 잘 된대. 서울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옆에 학교가 있대. 요새는 대학교가 다 분교라고 해서 경기도권 이러면 어디 가서 다 밝혀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임대 수익을 노리든지 분양을 하든지 잘 된대.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이거를 비과세가 되니까 누가 와서 비싸게 사는데 딱 팔고 양도세로 비과세 처리하고 끝나면 좋은데 욕심이 생긴다고. 저 업자만 저렇게 하나? 나도 가면 되지. 국가지 그 집 병 3개만 얻으면 되는데 그냥 나도 지어볼 수 있어. 그러고 업자한테 안 팔고 부업 철거해버리고 여기다 자기가 집을 집니다. 동네 업자. 이랬을 때 땅값이 얼마냐 이 문제야. 자, 건축은 최근에 진 거니까 좌우지간 건축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장부하고 계약서 쓰고 증명서를 챙기고 은행 예금으로 쏴주고 해가지고 건축비는 내가 5억 들어갔다. 5억에 대한 증명서를 확실히 챙겼다. 땅값 얼마냐? 최근에 업자가 여기서 사서 했다. 그러면 이게 10억 주고 계약 썼다. 그럼 땅값 10억, 건물값 5억, 이 사람이 20억에 분양했다. 그러면은 20억에서 땅값 10억, 건물값 5억, 19억 빼니까 5억 남았다. 아주 심플해요. 최근에 사면은 토지값이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0이라니까, 0. 80년대에 개별 공시지가 없었습니다. 즉, 아주 예전에 상속이나 증여받으신 분들은 토지 원가가 거의 없어요.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90년 이후라면은 개별 공시지가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없어요. 거의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만 0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거는 환산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가 80년 이전에 나중에 팔게 되면 뭐 환산하는 방식도 있고, 물론 뭐 85년 이후 치르겠으면 그것도 똑같이 기준시까지만,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분들은 또 매매로 샀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산 것들은 토지 원가 없다고 보시라니까. 그럼 5억 원가, 20억 양도가, 15억에 대한 세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데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강생 중에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신축 판매업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장부로 계산을 해야 되는 방식이 나오면 토지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즉 이런 경우는 무조건 추계가 가야 돼. 근데 이걸 장부로 안 하고 추계로 하면 어떻게 돼? 땅값 뭐 무시해. 건물값 무시해. 무조건 판 것만 가지고 따져. 이거잖아. 곱하기 우리가 주택 신축 판매업은 교재에서 먼저 봤다시피 몇 프로요? 단순 경비율 몇 프로? 네, 90%에 해당되잖아. 90.1 이렇잖아요. 매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추계로 간다면 90%인 298, 18억을 빼준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면 옛날 땅값 택도 없는데. 그래서 2억이 남은 걸로 봐서 세금을 때리더라. 즉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빌라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령껏 땅값 잘 사고 사면서 뭐 알아서 계약서 작업도 좀 하시고 공사하면서 공사비에 관련된 비용도 조금씩 처리하시고 해서 요령껏 요거를 장비에 기장을 해도 나중에 파는 거하고 실제로 크게는 안 차나요. 요새 뭐 집 져서 판다고 해서 뭐 2배, 3배 뭐 그렇게 더블 장사 됩니까? 요새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남아. 그러니까 실제 돈 들어간 것만 증빙 처리만 잘하면 그냥 자기가 합법적으로 남은 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근데 이런 분은 답이 없다니까.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다 이런 분들만 오셔. 하긴 빌라 이렇게 장부에서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올 필요가 없지. 이런 분들은 다른 데에서도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튼 빌라를 최근에 사서 하시는 분도 이쪽으로 가면은 하여튼 다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 사업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최초 사업자라는 건 뭐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이때 세금을 낸다. 2014년도 당해년도 걸 낸다. 그러면은 이때의 세금을 요때의 장사한 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 사업자를 내서 이때 사업자 개시를 냈더라. 이게 최초 사업자야. 즉 당해년도에 사업 개시한 사람. 당해년도 사업 개시한 자. 그럼 사업 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업자 등록한 날 아닙니까? 일반인은 그래요. 일반 도매, 소매 이런 것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딱 하면 그게 사업 개시일이 돼요. 사업자 등록하면서 그날 거의 그날짜와 거의 유사하게 사업 개시일을 적어요. 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카드 발급 받을 날. 카드, 손님이 오면 카드 주잖아요, 요새는. 요새는 뭐 식품 같은 거 사실 때도 우리나라 그 사모님들 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사고도 카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카드 등록도 없으면 가맹점으로 가입 안 됐으면 장사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얼마나 철저한데요. 우리나라는 금융거래도 공인인증서니 뭐니 난리를 쳐도 빼갈 거 다 빼가잖아.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류에 나온 천성이 옷을 팔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 애들이 못 사간다고 그거 없애자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금융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유럽을 가봤더니 은행 거래 한번 하는 게 아주 돼지가 어렵더구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뱅킹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하잖아. 핸드폰으로 돈도 넣다 뺐다 하고 우리 유럽이나 미국은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 우리 딸내미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도이치뱅크라고 가장 유명한 국립은행인데도 그 하루 일일 한도가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놈이 하루 전에 신청을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처리가 안 돼. 걔도 금융 시스템이. 그래서 독일 본점에 가서 처리했다니까. 지점에서 못한대.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각 분야별로 너무나도 앞서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 사업 개시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부동산은 안 그래. 여러분 매매업 공부할 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죠. 소장님 매매사업자 더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하세요 그래. 근데 해놓고서 소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저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어쩝니까? 배워가세요. 부동산 한 번도 안 팔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은 이게 웃기는 게 사업자 등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록해놓으면 뭐해? 매매사업 해놓고 매매 안 해버리면 경매 하나도 안 받아. 받았는데 1년에 서너 건이야. 그럼 매매사업자 조건 충족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반 우리가 도매나 소매, 제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부동산 사는데 카드로 삽니까? 그런 분 있나 혹시? 여러분들 집 사는데 카드로 사요? 카드로? 그래서
카드로 살라니까 파는 사람이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가맹점 가입해야겠네. 집 팔려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부동산에는 안 맥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한계야. 그러면 주택 신축 파면 어쩔 것 같아? 나 땅이 여기 있습니다. 어른이 있는 몰라준 거.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나 집 빌라 20채 지어서 팔랍니다. 하고 세무서 가서 목소리 땅땅 튀어. 사업자 등록 내주세요. 그러면 세무서가 아, 이게 황당한 사람 보기야. 땅만 갖고 와서 집 짓는다고는 물론 당신이 얘기하는 건 맞는데 집 지려면 건축 허가서라도 갖고 와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서라도 갖고 가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부터 신축 판매 사업장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다음날 구청 갔더니 건축 허가 받은 게 문제가 있어서 반려가 됐네. 세무서는 몰라. 그런 것까지 안 하는. 그래서 집을 당장 못 짓게 생겼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자기는 주택 신축 판매업 사장님입니다. 업자야. 빌라 업자라니까 명함을 그렇게 파서 갖고 다녀도 이미 땅만 있지 집도 안 짓고 그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 사업자야? 주택 임대사업 마찬가지죠. 빌라 지어서 지가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를 세를 줘가지고 나는 여기서 수익을 하면 이 세에서 세금 얼마 나오면 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세입자한테도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자 번호로 또 요즘은 세입자가 현금 영수증 주세요 하면은 줘야 하거든요. 월세에 대해서도 안 주고 목소리 높이면 안 돼요. 안 주려면은 살살 달래셔야 돼.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어야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한다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받았어. 근데 세가 안 들어오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세가 안 들어와. 이 사람 사업자 맞아요? 소득이 생겨야 된다니까, 수입이. 임대소득이 안 생기는데 종이쪽 자나 가지고 사업자로. 부동산은 이래요, 특성이. 그래서 이 사업 개시가 무지하게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얘기했던 최초 사업자가 되어야 이걸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요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걸로 인정을 받아야 돼.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대로 사업자 등록일만 본다면 내가 이때 땅을 가지고 있다가 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딱 하고 나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최초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부동산은 이렇게 안 본다니까. 1월 1일 날 자기가 딱 했지만 사실은 이전에 무슨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날 사업 개시한 날로 봐요. 이 행위가 뭐냐면 즉 사업자 등록일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매매 신축은 임대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에 크게 연연은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부가지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의 개념을 당해년도 재화를 공급하는 것. 이런 용어를 써요. 당해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업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일입니까? 아니다.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사업자 개시일이니까 아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래. 이게 뭐냐면 재화가 쉽게 얘기해서 상품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 교재에 다 있어요. 쓰지 마세요. 이따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거 쓴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날. 그래.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여기 뭐 우리 건축사분도 계시고 그런데 건축 설계 서비스를 했다든지 무슨 뭐 세무 서비스를 했다든지 뭐 술집에서 뭐 옆에서 접대 서비스를 했다든지 이거 다 서비스 용역이야. 즉 자기가 돈 들여서 뭐 사다가 이런 재화를 사다가 공급하고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인적 용역 서비스로만 이익을 받는 게 용역이에요. 우리가 분양 대행 수수료 받는다든지 이런 거. 근데 재화는 뭐냐면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제일 처음에 파는 날. 사업자 등록, 건축 허가, 건축 신청 이거 다 필요 없고 집을 지어서 제일 처음에 파는 날. 그날이 최초 사업 개시일이야. 그게 당해년도 속에 들어가야 돼. 이때 사업자 등록했다. 이때 건축 허가 받았다. 이거 필요 없고 집 다 지어서 요것이 2013년도에 집을 처음 팔았다 하나를.
그럼 요게 사업 개시일이 최초 사업자일이 요 날입니다. 분양. 매매도 마찬가지야. 매매 사업자 냈는데 사업자 등록인과 상관없이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물론 그거는 해석이 좀 틀려요. 매매 사업자 등록 이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매각을 했다. 그럼 매매 사업자로 보아서 사업소득으로 낼 거냐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낼 거냐 요거는 해석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매사업자 이후에 매각했으면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소득이 양도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더라.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인정 못 해주겠다. 근데 그게 그게더라 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문제만 좀 있지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등록 이후에 처음으로 경매로 뭘 샀다. 그럼 그날이 사업 개시일이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개념이 사업자 등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